안녕하세요. 윤현중입니다. 오늘은 숙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내 공산분자를 제거하는 일이 숙군입니다. 그 계기가 된 사건은 여수 순천 사건입니다. 여수 14연대 반란.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군 장교들과 경찰관들이 희생당했습니다. 그리고 좌익들에 의해서 민간인 학살 피해도 컸습니다. 이런 일이 재현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것이 숙군을 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물론 제주 4.3 사건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미쳤고, 또 여수 순천 사건 기간 중에 일어났던 대구 6연대 반란 사건, 기타 소소한 이런 사건들이 다 숙군을 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1948년 11월 7일 날 그 김태선 치안국장이 대통령에게 경찰이 파악한 그런 군내 공산분자 명단을 보고합니다. 그 명단이 방대했습니다. 이 대통령 깜짝 놀랍니다. 로버츠 미 군사고문단장을 불러서 당신네들 미군정기 때 이렇게 공산주의자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군내가 이렇게 공산주의자들이 들끓게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경찰의 이 군내 공산분자 명단은 군에 넘겨졌습니다. 이영준 육군 총참모장은 백선엽 정보국장과 헌병사령관에게 숙군 수사를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당시에 만들어진 국가보안법, 그 법에 의해서 특별수사과, 특무대가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는 백선엽 정보국장과 김한일 조사과장, 그리고 김창룡 대위가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이 세 사람들은 그 공산주의자 사상범 근거라든지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이 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1948년 10월부터 1949년 3월까지 1차 숙군을 실시했습니다. 여기 수사 결과 360여 명이 잡혔습니다. 그 장교를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한 자리에 다 이렇게 모아놓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은 숫자인데, 당시 이영준 총참모장과 그리고 백선엽 정보국장의 웬만한 사람들을 다 이렇게 면담까지 해가면서 그 사람들을 그 혐의를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작업을 통해서 반란 사건의 주동자이거나 또 적극 가담했거나 또는 테러라든지 암살 이런 사건에 주도적으로 관여하거나 가담한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극형에 처하고, 그러나 남노당 명단에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활동하지 않거나 경미한 사안인 경우에는 정상을 참작해서 이렇게 가벼운 형량이나 군문에서 쫓아내는 정도로 선에서 거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1차 숙군을 하고, 이어서 1949년이죠. 49년 5월부터 또 9월까지 2차, 그리고 10월부터 50년 3월까지 3차, 또 3월부터 5월까지 4차, 이렇게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4차례에 걸쳐서 숙군 수사를 했고, 그 결과 4,700명이 검거됐습니다. 이 숫자는 그 당시 국군 전체 숫자의 1%입니다. 적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 곳에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곳곳에 있는 군부대 요소에 배치되어서 근무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반란을 할 경우에는 우리 군이 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위험한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 숙군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공산분자를 속아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숙군을 하게 된 이런 문제, 원인이 뭐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숙군을 하게 되기까지 오게 됐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어떤 그런 뿌리가 있습니다. 일단은 미 군정의 정책입니다. 미 군정은 국방경비대 군인을 모집하면서 사상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가장 기초적인 어떤 이유였습니다. 미국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그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런 게 다 아주 굉장히 그 높은 인권 수준으로 보장되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자유를 아주 존중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국내 공산분자들이 들끓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미군정의 정책을 악용한 남로당을 들 수 있습니다. 조선공산당이 1946년 말에 그 남조선 노동당으로 바뀝니다만은 결국은 같은 공산당입니다. 이 남로당이 미군정의 정책을 이용해 가지고 아주 적극적으로 좌익 청년들, 그 공산주의자들을 군에 침투시킵니다. 장교는 물론이고 하사관, 사병에까지 아주 침투를 많이 시켜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군내 공산분자가 많아졌던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미군정기에 우리나라 일부 군 지휘관 중에서 그 공산주의를 용인하는 태도, 공산주의에 대한 무지, 공산주의자를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좌도 좋다, 우도 좋다 이런 관점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또 이런 군내 공산분자가 들끓게 한 원인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남쪽에서 이야기하는 좌익이다, 공산주의자다 이런 사람들하고 북한에 있는 공산주의자들하고는 좀 다르다. 그런 관점에서 남한에 있는 공산주의를 자처하는 사람들, 좌익을 자처하는 사람들, 북한 공산 정권에 이용당한 거 아니냐 이런 또 견해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네 가지 이유로 해서 군내 공산분자들이 들끓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책임 있는 것은 뭐 당연하게 미군정과 그 다음에 남로당, 북한 공산정권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공산주의자를 잘 모르고 그 용인하는 그 용공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이런 용어도 태어납니다만은 그런 태도가 결국은 그 군내 공산분자가 들끓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이 공산주의자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랐던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1946년 말에 대구 폭동도 있지만은 그때 이후로 공산주의자들의 많은 그 테러 활동, 빨치산 활동을 통해서 그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얼마나 많은 피해를 끼쳤습니까? 공산주의자들의 무서움이라는 것은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송호성 미군정기 송호성 국방경비대 총사령관은 좌도 좋고 우도 좋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은 조선 사람인데 그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도 일할 수 있고 자본주의 사상을 가지고도 일할 수 있다. 서로 그 사상을 가지고 차별하면 안 된다 이렇게 아주 원론적인 말을 했습니다. 아주 듣기 좋은 소리입니다. 듣기 좋은 소리인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 공산주의자들의 그 실체를 잘 모르는 것이죠. 공산주의자들 같은 경우에 제주 4.3 사건을 보면은 박진경 연대장이 숙소에서 잠자다가 이렇게 총에 맞아서 절명합니다. 그런데 그 총 쏜 사람이 제일 먼저 달려와 가지고 연대장님이 총 맞아 돌아가셨다 그러면서 눈물까지 흘리면서 그 피를 닦아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바로 총 쏜 그 좌익 사병입니다. 이렇게 연기를 하는 거 보면 치가 떨리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공산주의자입니다. 그리고 여수 14회인데 그 반란이 일으켰을 때 장교 21명을 죽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거기서 주모자 지창수 같은 경우에는 평소의 모습을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이 그런 잔인한 짓을 저지를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연극에 능합니다. 연기에 능합니다. 그 정체와 그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우리 혼동하면 안 됩니다.
대구 반란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있던 좌익 그 상사들, 이 사람들이 그 헌병에게 무슨 좌익 그 혐의가 있다고 불러놓고는 그 헌병 장교가 오자 바로 총 쏴서 사살해 버립니다. 그리고 또 그 진압하러 오는 헌병대에 기관총을 발사해 가지고 6명을 죽이고, 또 자기 그 선동에 그 응하지 않는다고 하사관들을 또 죽이고, 이거 얼마나 공산주의자들의 실체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잘 몰랐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를 용인했다는 거, 그런 게 문제가 됩니다. 그렇게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처음부터 공산주의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고 공산주의가 그 군내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또 선각자들도 있었습니다. 그 미군 전기 경무국장을 했던, 경찰 경무국장을 했던 조병옥 박사라든지, 철기 이범석 나중에 국무총리를 하죠. 이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서울 1연대장을 했던 그 이성가, 이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군내의 공산분자를 색출해서 제거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고, 공산주의자는 절대 안 된다는 어떤 그런, 공산주의 이론은 아주 그 국민에게 백해무익하고 오히려 그 해로운, 반드시 이것은 없애야 되는 그런 허무맹랑한 이념이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한 선각자들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김창룡 같은 경우에는 소위로 인간하자마자 바로 당시 헌병사령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이병주의 좌익 활동을 바로 탐지를 해서 그 일당들과 언니개놓은 무기까지 전부 다 회수하는 그런 실제까지 이룩합니다. 그것이 미군 전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수군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수군 결과 이 많은 장교들이 체포됐습니다. 먼저 그 1차 수군 결과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최남근, 그리고 김종석 중령, 그 다음에는 또 조병근, 오일균, 박정희 소령, 이런 사람들이 체포됐습니다. 최남근과 오일균, 이 두 사람, 최남근과 김종석 중령, 이 두 사람에 보면은 대부분의 활동이 그 대구 연대장을 하면서, 6연대장을 하면서 좌익 청년들을 최대한 많이 모병을 해서 부대에 들어오게 만들고, 그리고는 또 좌익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해주고, 그런 어떤 좌익을 돕는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또 최남근의 경우에는 그 여수 순천 사건 진압 시에 반란군에게 포로가 됐다가 또 6일 만에 돌아오는, 그래서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내통한 것이 드러나서 나중에 처형을 해버립니다. 처형을 합니다. 그 다음에 김종석 같은 경우에는 미군정으로부터 상당히 그 신임을 받던 사람인데, 이 사람도 결국은 그 좌익들이 그 군내 좌익들의 세력 확장에 아주 했던 그런 범죄 혐의가 있고, 특히 또 광주 사연대 이런 참모장을 하면서도 심지어는 그런 체포대에 가는 사람을 다시 방면시켜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까지 하는, 그리고 또 일부 재정 격리 사건을 일으켜서 그 일부 자금을 좌익 쪽으로, 남노당 쪽으로 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또 수사까지 받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체포돼서 처형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오일균 조병근의 경우에는 경비사관학교, 육사죠, 육군사관학교, 거기에서 생도대장, 그리고 또 교수부장을 하면서 생도들에게 노골적으로 자경사상, 공산사상을 주입시킵니다. 그 당시에 그런 자리는 굉장히 생도들을 평가하고 인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주 생도들의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그 바로 교수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일균과 그런 그 조병근은 그런 지위를 이용해서 생도들을 많이 공산화시켰고, 그 결과 상기 인관된 사람들은 제일 많은 공산주의자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불명예죠. 그런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혐의가 인정돼서 나중에 다 처형했습니다. 특히 오일균의 경우에는 그 제주도 진압을 나갔는데 대대를 이끌고 진압을 나가서 진압을 해야 되는데 뭐 군수 병사들 훈련이 안 됐다 그래서 진압을 나가지 않고, 나중에는 포로 수용소장을 시켜줬는데 또 포로로 이렇게 수용된 사람 중에서 죄가 없는 주민들은 계속 가두어 놓고 막상 그 폭도들은 또 풀어줘 버립니다. 이것이 그 주민들의 제보로 그렇게 드러나면서 이런 죄상들이 전부 다 유죄로 선고되고 결국은 처형되는 어떤 그런 일이 됐고, 박정희의 경우에는 특별하게 그런 남노당 포섭은 됐지만은 특별한 활동이 없었고, 또 그 수사에 협조하고 주요로 해서 수사팀부터 이렇게 방면 좀 구제해주는 어떤 그런 건의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 처형된 사람들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은 우리나라 공산주의자 또는 좌익의 그 정체성 혼란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김종석 중령 같은 경우에는 처형당하기 전에 적기가를 불렀습니다. 적기가는 공산주의자들이 부르는 노래죠. 민중의 깃발, 붉은 깃발에 쌓여서 몸은 식어가지만 피는 붉은 깃발을 적신다. 뭐 그런 노래입니다. 일종의 선동하는 그런 노래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적기가를 부르고 적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공산주의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에 반해서 또 최남근과 오일균은 죽을 때 대한민국 만세를 부르고 죽었습니다. 이건 뭔가 좀 우리 좌익이다 공산주의자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정체성 혼란, 그걸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런 에피소드입니다. 2차 숙군 때는 진짜 중요한 인물들이 많이 잡혔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은 군 밖에서 군내 좌익 병사들을 조종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중읍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바로 남노당, 박헌영의 남노당의 지령을 받아서 조직책입니다. 말하자면은 군 내에 공산분자들을 최대한 침투시키라, 그 일을 하던 사람입니다. 실제로 1945년부터 상당히 성공을 거뒀죠. 많은 사람이 공산분자들이 우리 군 내에 들끓었으니까 그런 역할을 자기는 한 것이죠. 그리고 또 장교들을 육사 경비사관학교에서 또 이렇게 공산사성으로 물들이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1949년도 2차 숙군 때 검거됐습니다. 참 군 밖에 있는 그런 선을 찾기가 어려운데 수사팀이 노력 끝에 검거를 했습니다. 검거된 그 사람을 처형해야 되는데 다 수사하고 재판까지 다 받고 처형하는 날 바로 전날 이중읍은 탈출을 합니다. 그 당시에 탈출을 도왔던 김수임 나중에 처형됩니다. 그렇게 됐고, 이중읍의 지시를 받는 사람이 바로 이재복입니다. 이재복은 군사책입니다. 말하자면은 이중읍의 지시를 받아서 군 내에 좌익세포를 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심어놓은 좌익세포들을 관리하고 그 조직망을 유지하면서 몰래 지령을 내리고 그렇게 해서 군 내의 여인 암살이라든지 또는 반란이라든지 폭동 이런 것을 획책하는 것입니다. 이 이재복은 원래 평양 사람인데 목회자 활동을 대구에서 하면서 박정희를 포섭하고 또 박정희의 형인 박상희, 또 박상희의 친구들인 60년대에 남쪽으로 내려왔다가 간첩으로 처형된 황태성, 이런 사람들하고 의기투합해서 공산주의 활동을 한 자입니다. 이재복 또 49년도에 체포해서 처형했습니다.
그 외에 실질적으로 그 남로당의 최고 그 수위에 있었던 사람은 그 당시에 이주화 그리고 김삼룡입니다. 이주화는 뭐 박헌영의 정치 고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삼룡은 거의 남로당 남쪽에 있는 박헌영을 빼고는 제일 높은 사람이죠. 뭐 남로당의 당수다 뭐 이렇게 불렀습니다만은 1950년 3월에 체포해서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하고 있다가 6.25 전쟁이 터지고 북한군이 서울에 진입할 즈음에서 26일 날 처형합니다. 그 당시에 그 이주와 김삼룡은 주로 서울에 있었고 서울을 너무 빠삭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서울 시민 중에 누가 그 공산주의에 친하고 또 누가 공산주의에 반대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치하에 들어갈 서울 시민을 위해서라도 살려두면 안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형하고 또 성시백이라는 북한에서 보낸 간첩도 체포하고 그래서 6.25 전쟁 전에 거의 뭐 군내 공산 조직을 완전히 제거했다 또는 뭐 남로당 조직을 완전히 제거했다 할 수준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굉장히 큰 성과입니다. 그 6.25 전쟁을 일으키면서 그 박헌영과 김일성은 그 북한군이 밀고 내려가면은 20만 남로당원이 봉기할 것이다 그랬지만은 봉기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 제거했기 때문에 봉기할 사람이 없었죠. 이렇게 한두 명씩 흩어져서 적에게 협조하는 사람은 있을지언정 그런 조직이 붕괴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덕에 또 우리 대한민국 국군도 뭐 등 뒤에서 총을 쏘고 뭐 이렇게 적에게 투항하는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숙군의 결과다, 대한민국을 구한 그런 결과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합니다. 이 숙군 이후에 생긴 하나의 제도는 신원조회입니다. 신원조회, 군에 입대하는 사람에게 또는 어떤 특별한 지위나 보직으로 이동하는 경우에 신원조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군에 공산주의자가 들어오는 것을 예방하는 최소한의 어떤 제도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상 감사합니다.